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엄청나게 긴 역사들 좀 끝을 냈어요. 고대 국가를 끝을 냈거든요. 저희가 좀 다시 뭐 배웠는지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되게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섞였을 것 같아서요. 저희 먼저 선사시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표를 좀 정리해드렸었고요. 선사시대는 주로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특징을 파악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국가가 생겨나서 고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배우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초기 철기 시대의 여러 개의 국가들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국가들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갔는가, 어떤 왕들이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는가, 이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쟁을 하다가 이 항쟁 끝에 결국은 당나라랑 손을 잡았던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된다. 신라가 차지하지 못했던 이 북쪽 지역은 발해라는 또 새로운 국가가 생기면서 남북국 시대가 전개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통일 신라 시대는 중대와 하대의 특징이 서로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중대와 하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대 시대에는 신문왕의 업적 좀 기억하시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 했는지, 그리고 체제 정비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대가 되면은 그 어떤 제도들이 다 무너지고 굉장히 왕권이 약해지면서 귀족들이 왕위쟁탈전 심하게 하고 혼란스러워졌고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무왕, 문왕, 선왕 세 왕의 업적과 발해의 정치 제도를 좀 설명드리면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가 발해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고대의 문화, 특히 유교, 유학, 그리고 불교,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통일신라 시대의 마지막에서부터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 즉 후삼국부터 고려로 넘어가는 시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그 말기로 좀 잠깐 한번 가볼게요. 신라의 말기는 어땠습니까? 네,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왕권이 약해지고 혼란해졌죠. 농민들을 수탈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건의했지만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개혁을 원했던 세력들은요, 등을 돌리게 됩니다. 특히 육두품과 같은 공부를 많이 했던, 또 유학을 많이 공부했던 세력들은요,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호족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에서는 지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호족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거죠. 이 호족들과 육두품들은요,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또 여기를 뒷받침하는 어떤 종교들, 불교에서는 선종,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이 이런 호족들의 사상적인 배경, 뒷받침이 돼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제가 2명을 소개를 했거든요. 일단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입니다. 두 번째는 후 백제를 세운 견훤이었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여기를 제가 먼저 좀 쓰고 그 다음에 고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좀 써놔볼까요? 후백제가 먼저 세워지게 되는데요. 900년입니다. 견훤이라는 사람이 세웠죠. 견훤이라는 사람은 뭔가 군진 세력,
장수였어요. 변방을 지키는 장수였는데 그 육두품들 좀 등용을 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정치를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산주, 오늘날 전주거든요. 이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지금 옛 백제 땅이죠. 후 백제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 외교도 하고 체제 정비도 하고 제대로 나라를 좀 구성해 나가려고 했었어요. 꽤 강한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자, 후 고구려는요, 궁예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는데요. 이 궁예는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쟁에 휘말려서 승려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약간 북쪽 지역, 원주라는 북쪽 지역의 어떤 이제 거기서의 세력가였던 양길의 부하로 들어갔다가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돼요.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거든요. 자, 이 궁예는 어디다 도읍을 했냐면, 송악이라는 지금의 개성 지역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이 송악에서 잘 나가던 사람은 왕건이라는 사람의 이제 가족이 아버지였는데요. 이 왕건의 아버지 왕윤이라는 사람은 이 송악 전체를 궁예한테 바치고 우리 왕건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궁예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왕건을 굉장히 예뻐하죠. 그래서 이 송악의 근거지를 두고 후고구려를 세웠는데 이 후고구려는요, 이제 도읍을 철원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이름도 좀 바꿉니다. 마진으로도 바꿨다, 태봉으로도 바꿨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저희는 그냥 후고구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두 나라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체제도 정비했고요. 이 궁예도 마찬가지로 튼튼하게 체제를 닦아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나라가 둘 다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냐면 바로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데 지금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하려고 궁예도 미륵신앙을 나는 미륵불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하면서 호족을 누르려고 한 거죠. 견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호족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궁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그 호족들을 좀 숙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호족들은 굉장히 반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농민 수치, 과도한 농민 수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농민들이 뭔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농민들에게도 등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편을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그 귀족들, 호족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궁예를 몰아내요. 왕건이 주축이 돼가지고 왕건은 이때 이제 2인자가 되거든요. 왕건은요, 이제 돈도 많아요. 이 집안이 돈도 많은 해상 세력이었지만 싸움도 잘해가지고 후백제를 막 공격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공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왕건이 여기서 그 호족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고려를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려를 건국한 시점이요. 아직 후삼국이 통일이 되고 고려를 건국한 게 아니에요. 지금 후고구려가 이렇게 고려로 된 거예요. 왕건이 그 궁예를 몰아내고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아서 이름을 고친 겁니다. 고려로. 그리고 지금 철원으로 가 있는데 지금 송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신라도 있고 후백제도 있어요. 이 후고구려가 고려가 된 것이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왕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우고 이 고려가 어떻게 후백제랑 이 신라를 통일해 나가는가, 그래서 새롭게 통일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는가,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왕건은요 호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족의 마음을 잘 이해를 했어요. 지금 궁예가 호족을 포섭하는데 실패하고 호족을 누르고 강력한 왕건을 이제 막 유지하려다가 호족들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건 같은 경우는 호족을 잘 포섭하는, 그래 너 인정해줄게, 너의 땅을 인정해줄게, 이렇게 호족을 좀 포섭을 하는 정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도 교류를 합니다. 중국은 이때 5대였어요. 5대 10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5대라고 나오면 아, 중국이 좀 분열됐을 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라에는 우호적으로, 백제랑은 경쟁 관계를 이렇게
이해되시죠? 신라는 좀 잘해주고 백제랑은 전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려는요, 백제가 신라를 자꾸 침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주까지 침략을 당하고요. 신라의 왕이 죽어요. 백제의 견원에 의해서. 그래서 새로운 왕이 추대가 되는데, 신라는 그래서 백제가 지금 무섭거든요. 그래서 후백제가 쳐들어왔을 때 고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고려는요, 달려가서 도와줘요. 그런데 사실 실패해요. 그러니까 거기 신라를 구원하긴 했는데요. 후백제를 쫓아가다가 굉장히 크게 패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죽었고요. 굉장히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좀 가다듬어요. 이 태조는요, 이 왕건은요. 그런데 여기서 얻은 점이 있다면 신라의 어떤 마음을 얻었죠. 예, 신라의 왕은요, 이후에 고려한테 그냥 항복을 합니다. 고려가 되게 괜찮은 나라다, 우리를 잘 돌봐줄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그 마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왕건이 제통이라는 과정 한번 보시면은요, 신라가 흡수되는데요. 신라를 흡수하기 전에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을 했다라고 제가 발해의 멸망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발해는 그 후에 부흥운동을 전개하지만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해의 왕자였던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발해 유민을 이끌고 고려로 내려와요. 고려가 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고려가요, 이 발해를 우리나라다. 너네는 우리 민족이다.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계승한 나라라서 고려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구려를 이어받은 발해 민족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해서 포용을 합니다. 예,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편입이 된다. 요거 먼저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 후백제가 엄청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항상 나라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내분입니다. 지도층의 내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도층의 내분, 권력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요, 나라가 좀 약해집니다. 자, 이 견훤은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아닌 네 번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검이라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아버지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금산사랑 절에다 가뒀는데 이 견훤이요, 너무 분해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고려로 가요. 고려로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죽여달라, 후백제를 멸망시켜달라라고 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맴짓이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후백제를 세웠는데 결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후백제를 멸망시켜달라고 고구려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군은 후백제를 쳐들어가는데 이때 견훤도 같이 쳐들어갑니다. 네, 너무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신라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를 공격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고려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결국은 내분에 의해서 외부의 침입으로 이렇게 후백제가 망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려는 통일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민족을 통합하게 됐거든요. 이거 순서 다시 좀 기억해 보실래요? 고려가 먼저 일단 후고구려가 있었죠. 그런데 후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1인자가 되어서 이름을 변경한 거예요. 고려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려가 하나씩 통일을 해나가는 건데, 발해 유민 먼저 포용을 하고, 신라 흡수하고, 후백제는 때려서 멸망시키고, 그렇게 해서 고려가 통일이 되죠. 고려가 통일하는 이 과정은요,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과 다르게 외세의 개입이 없었어요. 즉 굉장히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서 굉장히 자주성을 강조하는 역사학자들은 신라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고려의 통일이 첫 통일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외세의 개입 없이 스스로 통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발해 유민들을, 즉 우리 북쪽에 그동안에 차지하지 못했던 고구려의 어떤 계통의 유민들을 우리의 민족으로 포용한 것도 또 처음이죠. 그래서 발해 민족까지 포섭해서 이 민족 융합을 또 이루었다는 게 이 고려의 어떤 통일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 통일의 과정 제가 설명 좀 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천년의 역사,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 남북시대까지 1000년의 역사를 저희가 후루룩 배웠거든요. 자, 이제는 500년, 고려의 500년과 조선 500년이 남은 거예요. 그럼 고려 5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부터 좀 찬찬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고려가 500년을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918년부터 1392년까지가 이제 이렇게 쭉 고려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를 좀 한눈에 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눈에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세세하게 이렇게 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거는 역사를 분절적으로 보지 말아라예요. 제가 지금 시기 구분 할 건데요. 시기 구분이 제가 아무리 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자꾸 분절적으로 왜 여기는 이건데 여기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분절적으로 보지 말고 연속적으로 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할 때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역사는 암기 과목이고 디테일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디테일에 집중해서 그래요. 자, 역사 공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흐름 파악하고 숲을 먼저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꼭 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해하면서 쭉 흐름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숲을 먼저 파악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역사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숲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고려시대의 숲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가 이제 918년에 건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이게 멸망하는 거죠. 조선이 건국됐으니까. 이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한 건데요. 그래도 좀 전이랑 후를 나누는 어떤 기준점 같은 거가 있다면 이때 일어났던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을 하는 집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신 집권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여기 이 당시에 이제 몽골의 또 침입이 있으니까 이때 몽골의 침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조금 사회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기하고 후기를 이렇게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예. 이렇게 좀 이제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전기도 좀 반 정도로 나눠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는 초기, 여기는 중기로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챕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면 처음에 왕들, 초창기의 왕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체제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체제 정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고려를 건국한 세력들은 호족하고 육두품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 고려를 세우고 중심 세력이 되거든요. 이 호족 세력과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통일신라가 굉장히 모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혁을 하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들이 어떻게 정비되어 가는지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안정기에 이제 돌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안정기가 되면 좀 정체하는 면이 좀 있어요. 이 호족과 육두품들은요, 이제 문벌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문벌이라는 내용이 좀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문벌은 이제 계속 그 고위 가문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뭐 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높은 그 어떤 가문들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문벌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이제 문벌들이 이 중기를 쭉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지배층이 되어서. 자, 그러면서 좀 많은 모순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 모순들을 문벌 사회, 뭐 성립, 동요, 이런 내용으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벌들은요, 굉장히 많은 모순들을 안게 돼요. 그러면서 무신이 등장하는 거죠. 이 문벌에 대한 반발로 이 무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무시당했던 무신들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집권 세력이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이 무신 세력들은요, 몽골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원간섭기라고 해요, 이때를. 이때 등장하는 세력은 권문세족입니다. 이런 권문세족들은 우리가 원나라라는 이 몽골의 간섭을 받을 때 몽골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때 원나라한테서 꿍짝꿍짝 붙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부정부패를 해먹고 뭔가를 자유롭게 헤쳐먹었던 부정부패하고 뭐 경제적으로 막는 것들을 얻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바로 문벌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제 향리라고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좀 실세들이라고 할까요? 실무를 좀 담당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때 이제 무신 시기에도 조금씩 등장을 하다가요. 이때 권문세족을 비판을 하면서 이제 권문세족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까요? 예. 이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세력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해서 이들이 개혁을 할 거예요. 개혁을 주장합니다. 개혁을 주장을 하는데 이 개혁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들이 이렇게 온건한 애들도 있고 급진한 애들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세우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려가 이렇게 쭉 전개가 돼요. 제가 고려 한눈에 보기를 좀 설명해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눈에 좀 이렇게 쭉 알고 나서 이제 디테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쓴 거냐면 고려 시대의 어떤 지배층, 지배 세력들의 이름을 쓴 거거든요. 처음에는 호족으로 시작해요. 왕건이 호족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육두품 세력들이 많이 붙어서 같이 나라들을 정비해 나간 거죠. 그런데 이 호족이요, 문벌화됩니다. 문벌, 즉 계속 지속적으로 고위 가문을 배출하는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벌들이요, 너무 이제 장악하다 보니까 사회가 모순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불만 세력들이 생기죠. 특히 어떤 불만 세력들이 생긴 거냐면 바로 그러니까 문이 아닌 무신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은요, 너무 차별받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 무신들이 집권을 하는 시기가 잠깐 있었지만 아쉽게도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무신 세력들은 권력을 뺏기게 되고요. 결국은 이 원에 이제 샤바샤바 아부하는 사람들이 권문세족들이 등장을 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 권문세족들이 정치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망조가 들어요. 반란이 일어나거나 농민이 너무 살기 힘들거나 아주 그냥 부정부패하거나 이런 일들이 항상 막판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이 항상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개혁이 성공하면 더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을 할 힘을 잃었다 그러면 아마도 새로운 세력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들이었고 이들 중에도 급진파들이 조선을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500년의 역사를 하나하나 배울 건데요. 저희가 좀 칸을 나눠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단원에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고려에서 예. 고려의 어떤 1번 파트, 소주제 1번 그 중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번 파트가 됩니다. 두 번째 챕터가 되고요. 3번 파트가 여기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나눠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첫 번째 파트만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생겨났으니까요. 어떻게 체제 정비하는지 이 부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려가 성립하였습니다.
이 고려가 어떻게 체제 정비를 하는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세 왕이 한 업적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제대로 진짜 체제, 정치 제도나 그 다음에 경제 군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조, 이게 왕건입니다. 여기가 왕건이에요. 자, 태조 왕건이 한 일이 뭔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신라 말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 생겨났거든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 지금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모름지기 제대로 된 왕이라면 백성의 삶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태조 왕건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요,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정말 그게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조세 인하를 해주게 됩니다. 네, 취민 유도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뭔가를 취할 때, 백성을 취할 때는 도가 있는 법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법도 백성들에게 조세를 거둘 때 법도가 있어서 마구 거두면 안 된다. 그 법에 맞게 거둬라 라는 건데, 약 한 10분의 1 정도를 이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10분의 1 정도를 걷자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그냥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었던 거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조세를 전체적으로는 이제 깎아주는 셈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봄에 춘궁기 온다고 했잖아요. 이 춘궁기에는요, 백성들 너무너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가을에 추수했을 때 다시 걷어들이는, 이거 뭐였죠? 예, 춘대 춘합의 빈민 구제 기관이에요. 이게 언제도 있었나요? 고구려 때, 진대법 기억나시나요? 네, 고국천황의 진대법이 좀 기억이 나시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고려에서는 흑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구가 설립이 되고 이제 대여를 해주게 된 거죠. 계속 있을 거예요. 이름만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민심 수습책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호족들이요, 지금 굉장히 세력들이 커요. 이 호족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죠. 안 그랬다가는 궁예나 겨누은 꼴이 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굉장히 노력들을 하죠. 세력이 큰 이 호족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랑 왕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반란 일으키겠습니까? 예, 자기가 왕실의 외척인데요. 그래서 결혼을 이 호족의 집안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저 호족의 집안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막 온갖 그 유력한 호족 집안의 딸들을 다 결혼을 해갖고 다 왕실의 어떤 관계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비가 29명인가 그래요. 누구 다 이름도 모르지 않을까요? 거기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을 다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살짝 좀 위험한 게, 이 왕건이 죽고 나서 후계자의 어떤 왕위 쟁탈전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혼인을 통해서 뭔가 호족 세력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족들한테요, 왕시성, 너는 이제 왕씨 집안이야, 이렇게 왕시성을 하사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성들을 하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이런 거를 성을 하사했다, 사성정책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게 사심관제도하고 기인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좀 내용하고 사료를 좀 집어 넣어놨어요. 자, 사심관은 뭐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심관으로 보냈다 그럼 그 지역을 다 책임지고 다스리는 건데, 예를 들면 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은요, 신라를 이제 투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라를 다 바친 거죠, 고려에. 그럼 이 경순왕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보통은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왕건은 어떻게 했다고요? 포섭했다고요. 포용했다고요. 그래서 그 경주 지역에 너네가 짱을 해. 사심관으로 내가 임명할게. 그러면 경주 지역은 네가 책임지고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신라의 왕이었던 이 경순왕 김부라는 사람은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지역에서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면요,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연대 책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사고 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심관 제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을 하사하는 대신에 약간 인재를 좀 잡았어요.
기인 제도는 뭐냐면 그 사신관이나 그 지역의 유력한 그 호족들의 아들을 그 중앙으로 보내서 중앙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뭐 대우도 좀 해주고 잘해주죠. 하지만 인질이죠. 지방에서 반란 일으키면 이 아들 내가 데리고 있는 거죠. 아들 죽여버리면 되니까 함부로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을 했다. 이게 두 번째 호족 통합책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북진 정책이에요. 자, 고려는요, 고구려를 우리는 이어받은 나라야라는 그런 그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고구려 땅을 계속 우리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발해 유민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 두 번째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랑은 적대적인 관계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고구려 계승 의식 제가 좀 적어볼까요? 고구려를 계승했다 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요. 그러면서 고구려의 어떤 그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평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북으로 북진 정책을 한 결과 영토를 좀 확장했어요. 네, 그래서 영토를 청천강 유역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를 제가 지금 잠깐 띄워드릴게요. 신라의 지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그 다음에 고려는요 청천강에서 지금 영흥만까지가 고려의 영역이 태조 때 넓혔던 영역입니다. 고려는 이후에도 영역을 계속 넓혀나갈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어디까지 영역을 넓혀갔는지 지도를 통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태조의 정치까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태조는요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조가 죽고 나서는요 좀 왕위가 좀 불안정해집니다. 왕위 쟁탈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해종과 그 다음 왕인 정종 때는 왕위가 불안정했고 굉장히 이 왕들도 불안해하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왕위 쟁탈전과 이 난도 일어나요. 왕규의 난이라는 난도 일어나면서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왕인 광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광종은요 태조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아들들이 계속 지금 왕위를 한다는 거는 지금 왕위가 되게 불안정하고 외척들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혼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호족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종은 즉위하자마자 7년 동안을 굉장히 조용히 호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요 광종이요 정말 조용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호족을 치지?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7년 후에 뻥 하고 몇 개를 빵빵빵 터뜨리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여기다 제가 좀 여기를 먼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노비안검법. 어려운 단어죠. 근데 노비는 아시잖아요. 자, 이 노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민으로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비들을 풀어서 양인이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요. 전쟁 포로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귀족이나 호족들의 노비가 된 그런 농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농민이었는데, 조사를 하는 거예요. 노비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옛날에 억울하게 농민이었는데, 전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겠다. 원래대로 돌리겠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요게 노비 안검법입니다. 자, 요거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노비는요 재산입니다. 노비는요 호족 또는 귀족이 노비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노비들을요 뭘로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일해주는 것도 하지만요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요 호족들한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족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 노비들을 농민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호족의 재산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들을 풀어주면서 이 공신과 호족들의 경제적인 어떤 기반, 경제적인 어떤 군사적인 기반을 좀 약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비들은 재산이라고 했죠.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수취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농민이 되면요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 수입도 확보가 된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요런 일들은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노비를 풀어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했는지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과거제는요,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거죠. 이 시험의 내용은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관리로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그냥 진골기족이면요. 엄마 아빠 잘 만나면요. 그러면은 그냥 뭐 아무 자리나 막 골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과거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귀화를 했던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등용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과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과거제를 실시하겠다고 딱 발표를 합니다. 누가 싫습니까? 호족들이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이 지금 빵빵 얻어 맞는 거예요. 누구양 거뭐 이게 뭐야? 과거제 이게 뭐야? 네. 특히 과거는요,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신진 세력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유교가 뭘 의미합니까? 왕권 강화, 왕한테 충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약간 세뇌시키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공복이라는 거를 제정합니다. 공복 뭐였죠? 관리의 복색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예전에도 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호족들이요, 자기가 돈 많으니까 엄청 멋있는 옷, 명품 옷 입고 막 뽐내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교복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 옷 입어. 관리의 공복을 딱 제정을 하니까 너네 뭐 잘 살고 못 살고 막 그 이상한 옷, 막 명품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딱 관리의 관복을 정해주기 때문에 관리의 기강을 좀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호족들은 황당무계합니다. 이 뭐야 이거, 광종 너 우리말 잘 들어주는 왕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반란 일으키죠. 와,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종이요? 싹 쓸어버립니다. 정말 반기를 들은 사람들을 다 피바다, 완전 피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뭐 좀 가장법을 섞어서 막 4,000명이가 죽였대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호족이 얼마 안 될 정도로 호족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이렇게 딱 관리들을 채워나가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 좀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서 새로운 세력들을 싹 물갈이를 광종이 합니다. 네, 이렇게 광종이 이렇게 딱 이렇게 기틀을 확립하고 나서는요, 다 황제를 칭합니다. 물론 태조도 황제를 칭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황제다. 연호를 쓰겠다. 그래서 연호를 쓰고요. 황제를 자기가 황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칭제건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이제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황제를 칭하고,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썼다 이런 거예요. 연호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써드렸어요. 고려 같은 경우는요, 황제 국가다 우리는. 그래서 황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황제는 자기를 이럴 때 짐이라고 해요. 짐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황후라고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연호도 사용하고 옷도 노란 황제만 입는 옷을 입고, 그래서 약간 중국하고 굉장히 대등한, 우리가 뭔가 중국의 사대를 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는 중국하고 굉장히 대등한, 굉장히 자주적이고 막 진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게 광종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호족들은 황당무계합니다. 이 뭐야 이거, 광종 너 우리말 잘 들어주는 왕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반란 일으키죠. 와,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종이요? 싹 쓸어버립니다. 정말 반기를 들은 사람들을 다 피바다, 완전 피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뭐 좀 가장법을 섞어서 막 4,000명이가 죽였대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호족이 얼마 안 될 정도로 호족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이렇게 딱 관리들을 채워나가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 좀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서 새로운 세력들을 싹 물갈이를 광종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종이 이렇게 싹 물갈이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은 좀 안정적인 안정기가 오겠죠. 그래서 광종의 다음을 이었던 뭐 경종 같은 경우도 여기 교과서에는 어려워서 안 나왔어요. 토지 제도를 좀 정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종 때가 되면은요, 이 성종은 보통 체제를 마무리한 사람 이름의 묘호를 성종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성종은요, 이 고려시대의 통치체제를 완전히 완비를 했다, 잘 정비했다 이런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종은요, 체제 정비를 하는데 이 체제 정비를 거의 이 최승로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들을 딱 정비를 합니다. 그럼 이 최승로는 누구냐? 이 최승로는요, 혹시 최치원 기억나시나요? 예, 최치원의
손자인가? 지금 어떻게 되더라요? 네, 최치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최승로도 엄청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치원이랑 마찬가지로. 근데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신라 말기가 개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실패를 했죠. 최치원의 시무 10조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최승로도 시무 28조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무라는 게 이제 개혁안을 제출했다는 거, 28개가 있는 개혁안을 제출을 하거든요. 이게 성종 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이제 육두품 출신이잖아요. 이 육두품의 유학자 출신들이 사실 고려를 세운 어떤 개국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성종의 입장에서도 유학으로 유교적인 통치 이념으로 정치를 하는 게 훨씬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딱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요,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책에도 지금 37쪽에도 나왔고, 제가 학습지에도 좀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거기에 보면은 학습지를 좀 볼까요? 뒷면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 위에도 사료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시무 28조에 첫 번째 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도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본입니다. 불교는 내 몸을 닦는 거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예, 나라 입장에서는 유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은 내 몸을 닦고 먼 일이지만, 치국은 오늘의 일이니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보다는 유교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연등하고 팔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요거 불교 행사거든요. 요거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얘기예요. 불교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유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책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전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로서 대한다면 신하들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조정에 나와서 좋은 계책을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바르게 보자 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교는요, 왕말 잘 들어야 돼요. 유교는요, 신하나 백성이 왕말 잘 들어야 되는 충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유교에서는요, 왕이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왕도 정치 얘기하거든요. 지금 최승로가 보기에 광종 같은 케이스는요, 유교에 입각한 정치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유교적인 정치를 하려면요, 왕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왕권의 전제화를 좀 경계합니다. 왕이 자기 멋대로 막 죽이고 이런 거는 유교적이잖아요. 유교는요,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신하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자기부터 먼저 도를 잘 지켜야 돼요. 왕이. 그게 왕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죠. 유학자들은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다음번에 있는 것도 책에 나오는 거 7조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에 줄을 좀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면 집집마다 찾아가 날마다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수령을 나누어 보내 백성들을 보살피게 합니다. 즉 왕이요,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감시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방을 다 장악합니까? 왕의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죠. 수령이라고도 하고요. 지방관이라고도 합니다. 수령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줄에 지방관 동그라미 하세요. 원래 지방관을 두려고 했었지만 겨를이 없어서 아직 지방관을 파견을 못했대요. 고려가요. 그러면 호족들 어떻게 장악합니까? 지금 광종처럼 맨날 피로 물들이면서 장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방관을 파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먼저 10여 주연에 한 명의 외관을 두고 그 아래에 2-3명의 간원을 설치하여 백성을 보살피게 하십시오. 자, 외관을 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외관을 두세요. 청컨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거 성종이고요, 지방관 파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료예요. 뭐라고요? 시무 28조. 이 사료가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시무 28조의 내용에 따라서 이 성종은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방제도가 정비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중앙관제도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하거든요. 중앙관제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도입해서 약간 고려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성육부제 운영할 거예요. 요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은 지방관을 파견한다. 그 다음에 교육은 학교를 세운다. 그래서 학교 이름 국자감 향교라고 하는데요. 요 지금 성종이 한 일이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더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성종이 했던 체제정비 내용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예, 정말 예전에 이제 그 고대 국가의 천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국가가 열립니다. 바로 고려라는 국가죠. 이 새로운 500년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바로 새로운 체제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열리게 될 이 국가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태조, 강종, 성종을 거치면서 체제 정비가 완료가 됩니다. 이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필기 다 하셨으면 뒤에 한번 이제 과거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이라는 걸 보고 관직에 나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시험 많이 보죠. 예, 지금 모의고사도 봤는데요. 이제 뭐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시험도 봐야 되고, 이제 시험이랑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과연 이 시험이라는 거는 도대체 왜 선발을 위해서 시험을 쳐야 하는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료를 좀 많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 사료를 자꾸 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떤 역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거는 거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사료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료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꼭 질문해 주시고, 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창에 남겨두셔도 되고, 등교했을 때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려의 시작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